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오늘은 산업을 알아야 수익이 보인다.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 센터장 모시고 반도체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오늘 정말 많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지금 요즘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배터리가 좋으냐 반도체가 좋으냐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좋기는 배터리가 좋죠. 지금 좋은데 이제 문제는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많이 올랐고 또 밸류에이션이 상당한 미래를 많이 반영을 해놓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는 사실 좀 어려운 국면이긴 한데 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감산이라고 하는 좀 마음을 바꿨잖아요. 네. 그렇게 보면은 곧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좀 상황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또 주가는 한 2년여 동안 지금 주가가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부터는 좀 우리가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삼성전자가 결정한 감산이라는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판단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반도체 쪽에 좀 시간 투자를 하겠다. 언제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바닥만 좀 잘 잡으면 내가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반도체 앞에 놓여있는 정말 울퉁불퉁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세계는 반도체 전쟁 중 K반도체주 나아가야 할 길은? 업황의 저점은 언제쯤 나올까? 이건 역시도 굉장히 큰 질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글로벌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쭉 나왔었는데요.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실적이 뭐 안 좋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빅테크들의 실적은 좋았죠. 하지만 반도체 업체들은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습니다. 뭐 사실 이제 애플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매출액은 2.5% 이제 감소를 해서 지난 분기에 이어서 이제 두 분기 연속 매출 감소가 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마진이 좀 좋았거든요. 역대 최대의 마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과연 뭐였겠냐라는 거죠. 일부에서는 뭐 서비스 매출이 좋았다. 또 아이폰이 선전을 했다. 이거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뭐 아시겠지만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감소폭이 상당히 컸죠. 상당히 컸고 특히 이제 맥북은 매출액이 31% 감소를 했고요. 이제 뭐 출하량은 밝히진 않았지만 일부 데이터를 보면은 1년 전 대비해서 이제 맥북의 출하가 한 40% 감소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 아닐까요? 팬데믹 이후의 역효과라고 할까요? 물론 그렇죠. 물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애플 걱정이다. 네. 그런데 이제 애플도 어쨌든 40%의 물량 감소는 네. 꽤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맥북을 소비하는 그 주 세대가 이제 MZ 세대라고 하는데 MZ 세대의 어떤 소비 패턴에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스타벅스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스타벅스도 실적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좀 경고를 많이 했죠. 향후 실적이 좀 둔화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MZ 세대의 전형적인 패턴이 스타벅스에서 맥북을 펴놓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이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 양쪽에서 좀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좀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애플의 마진이 좋았다.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라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제일 많이 사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네, 애플이에요. 애플인가요? 네, 애플입니다. 그런데 결국 마진이 좋았다. 아, 반도체 가격이 되게 빠졌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애플의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마진이 좋았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되게 안 좋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했지만 그 내용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안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안 좋다는 것이고, PC나 스마트폰 서버, 그 모든 게 지금 수요 부진, 그리고 재고 부담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고요. 반도체 업체들 중에서 ASML 정도만 좀 실적이 그나마 괜찮았고 또 자동차 반도체 이쪽만 좀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체들의 가이던스를 종합을 해보면
이번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2분기까지도 실적이 좀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실적이 나와 있는 그 업체들 가운데서 인텔은 또 미국의 PC용 반도체 업체로 대표적인 업체인데, 인텔이 이번 실적 발표 이후에 사상 최대 손실을 발표를 했지만 주가는 이제 올라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해 하반기에 3분기 실적부터 안 좋은 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던 것처럼 인텔도 이번 분기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2분기 실적 전망은 좀 부진하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시장은 좀 어떤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센터장님, 2분기 그 해외 이런 테크 기업들 실적 전망 어떻게 분석하실까요? 당연히 좋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지금 우리 권면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인텔이 조금 그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네. 3월 달 한 달을 놓고 보면은 인텔이 한 달 동안에 31% 주가 올랐어요.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인텔도 사실은 애널리스트들 불러서 사실은 살살 이제 얘기를 좀 흘리는 거죠. 자기네 실적 안 좋다. 그리고 2분기도 사실 만만치 않다. 그런데 자기네가 파악해 보니까 2분기 중에 그 유통 채널의 노트북 재고가 상당히 클리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자기네도 안 좋지만 하반기부터는 뭔가 조금 판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좀 흘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연간으로 보면은 그 인텔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안 좋은 거는 오케이, 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때 뭔가 변수가 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 재고가 너무 많았는데 그게 클리어가 되고 나면은 주문이 약간 정상화될 가능성들이 생긴다라는 기대감들이 좀 있고요. 네. 그렇게 되니까 뭐 오케이, 뭐 지금 안 좋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럼 하반기 때 뭐 예를 들면 삼성이 감산을 하고 또 주문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격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게 어쨌든 지금 상황이 되게 안 좋고 삼성전자가 뭐 반도체 엄청난 적자를 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긴 한데 네. 그래도 그 이후에 보면 최근에 주가가 어쨌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2분기까지는 그래도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겪고 있는 수요 부진과 재고 부담은 이어질 수 있다. 네. 라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보고 네. 계시는 거고요. 그럼 분야별로 봤을 때 PC, 스마트폰, 서버 다 안 좋죠. 수요가 부진하고 다 재고가 쌓여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이런 시기에는 그 삼성, 애플 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너무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시기를 좀 알아봤더니 삼성은 좀 빨리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제가 좀 시기를 알아봤더니 삼성은 폴드 플립 모델을 신제품을 5월 말, 7월 말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하고 아이폰 15는 9월 정도 출시 일정 예정돼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면 그래도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컨센서스로 형성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예, 컨센서스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신제품을 내고 하는 거 다 좋은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올해 과연 스마트폰이 전년 대비 성장을 하겠느냐? 예. 지금 그렇게 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업체들의 그 전망치를 보면은 좀 상당히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것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이 되면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가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들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걸 확 낮추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여행이나 레저 또는 뭐 외식 이런 서비스 업종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아직 그 뚜렷한 이 세트 산업의 그런 변화는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서요. 외식 가고 여행 가는데 돈을 너무 많이 씁니다. 그렇죠. 예, 그게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이 왜 이렇게 안 살아나느냐 하는 거죠. 네. 2016년도에 전 세계 스마트폰이 16억 대가 팔렸거든요. 근데 작년에 12억 대가 팔렸어요. 4억 대가 빠졌죠. 근데 이제 올해 더 줄어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은 괜찮은 거죠. 그나마 괜찮고 삼성도 뭐 그런 대로 좀 진행이 되는데 중국의 뭐 샤오미나 뭐 오포, 비보 같은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업체들의 수요 되게 안 좋아요.
왜 그럴까 이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에 저희가 안 보이는 수요가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중고폰입니다. 예. 그래서 이머징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동유럽, 그다음에 남미, 아시아 이쪽에 예를 들면 애플이나 삼성의 갤럭시를 좀 사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가격이 비싸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폰을 쓰는 수요가 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중고폰 수요가 작년에 한 3억 대 정도에 달하는 것 같고요. 수치가 딱 들어맞는데 어느 정도? 수치 그렇죠. 대충 맞아 대충 떨어지는 맞는데요. 거죠. 물론 이제 중고폰 수요가 정확하게 그 계측은 안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 안 되니까. 근데 꽤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요. 네. 뭐 제가 이제 가끔씩 보는 그 뭐 동유럽이나 뭐 이런 쪽에 이제 유튜브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중고폰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예를 들면 동유럽 국가에 있는 사람들한테 삼성 뭐 갤럭시를 선물을 주는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하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받으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울어요. 여자분들은. 왜 우냐면 자기가 처음으로 지금 새 핸드폰 처음 사본다. 뭐 이런 게 되게 많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실은 스마트폰 수요가 2016년도에 16억 대였는데 그게 교체 수요가 있으면 그 정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게 지금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너무 비싼 거죠. 비싸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고폰 쪽이 좀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수요가 생각만큼 못 올라오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영향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제품 내는 건 좋은데 애플하고 네. 삼성의 신제품 내는 건 좋은데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되려면 대수가 늘어야 되는데 대수가 많이 못 느는 효과가 상당히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그 미국에선 특히 AI 붐에 대한 얘기가 많으면서 결국에 반도체가 AI 붐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날 거다 이런 논리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기대도 좀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뭐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좀 AI는 새로운 분명히 수요가 될수 긍정적이고요. 네. 특히 이제 AI가 나왔을 때 그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를 끌어당긴다 이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닌데 AI의 수요가 이제 늘잖아요. 우리가 뭐 챗GPT를 많이 쓰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에 이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경향이 생기고 이제 이렇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금은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서버가 많이 좀 눌러져 있는데 하반기 되면은 그래도 좀 수요가 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좀 생기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렇게 보면 반도체도 조금 개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전 세계가 주목했었던 지난 1분기의 삼성전자 감산 발표, 그 이후에 디램 가격, 현물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반등을 완전히 해주지 못하고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재고가 너무 많아요. 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는 건 아니죠. 하지만 하락세는 어쨌든 조금은 주춤해지고 있고 일부 제품들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매수 타진이 좀 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요 채널의 재고가 조금 클리어가 되고 나면 이 인텔이 얘기했던 대로 채널의 재고가 좀 클리어되고 나면은 여기 이제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재고 이 감산 규모가 생각보다 커질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인플렉션 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감산 효과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현물 가격도 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조금씩 변화가 날 가능성이 하반기부터는 좀 생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여기에 경상 수지까지 적자를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이제 반도체 수출 급감이 있는데요. 이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는 이유가 구조적이라고 보실까요? 일시적이라고 보실까요? 일단 수요가 안 좋잖아요. 수요가 안 좋기 때문에 가격이 빠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수출이 줄어드는 건데요. 여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도 어쨌든 가격이 좀 올라가야 돼요. 네.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우리의 무역 적자가 구조적이냐 이제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구조적이죠. 왜냐하면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수출 경합도가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은 뭐 중국이
우리 물건들을 계속 많이 사줄 거냐, 그거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예.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될지는 큰 그림에서 저희가 좀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그 산업에서 이제 좀 수요처가 되어줬다면 이제는 경합하는 산업이 많아졌다는 점, 이것이 구조적인 무역 적자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네요. 반도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사실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반도체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이제 중국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뭐 대만은 더 합니다, 사실은. 대만은 자기네 수출의 반도체 수출의 70%가 중국이고 우리는 한 60%가 중국이고요. 전 세계 다 그래요, 사실은. 중국이 왜냐하면 전 세계 전자 제품의 공장들이 다 중국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팍스콘,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만드는 팍스콘이 이제 인도에 공장 부지를 알아보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쪽을 확대를 한다, 이제 이러면은 결국은 전자제품 공장들도 지금 탈중국을 좀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전 세계 반도체 수요에서 어차피 중국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도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 그런 수출을 부분들. 늘려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냐면은 반도체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싶은데 미국에 있는 전자제품 공장, 예를 들면 애플의 공장들 다 중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럼 늘릴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애플 공장이 미국으로 갈 거냐?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뭐 조립이라는 거는 결국은 인건비의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도. 네, 그래서 인도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고, 베트남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삼성은 이미 탈중국을 다 했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조금씩은 이제 중국 비중은 좀 줄어든다라고 봐야 되겠죠.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 중입니다. 일단 미국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향 장비 반입 1년 연장했다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일단은 또 한숨 돌리는 측면이 있었고, EU 쪽에서는 EU 반도체법 최종안을 4월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반도체법이 나오고 EU에서도 반도체법이 나오고 이러면서 반도체를 놓고 사실 뭐 우방 국가도 딱히 없는 것 같은 이런 패권 다툼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기업들은 어떤 해법을 찾아야 될까요? 그거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사실은 전 세계 그 산업 구도를 보면은, 네. 그동안에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GVC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이제 이게 좀 깨지고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이제 TVC라고 바뀔 겁니다. TVC. 뭐냐면 트러스티드 밸류 체인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는 오히려 뭐 중국을 포함한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 작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게 깨지면서 결국은 우방국들 간의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조금씩 배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자원도 좀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글로벌 밸류 체인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TVC로 바뀌게 되면서 밸류 체인이 쪼개지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한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불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 반도체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뭐 반도체라는 거는 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중국이 어쨌든 그래도 반도체 수요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 눈치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와중에 이제 쪼개지는 상황이 되면 좀 불리한 거는 맞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기술력밖에 없는 거죠. 기술력밖에 없고, 그 와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씩 줄여나가는 이런, 좀 쉽지 않은 이런 선택을 좀 해야 되는 게 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방국가 그 신뢰에 대한 문제, TVC로 앞으로는 형성이 될 것이다. 글로벌 밸류체인, 공급망이 그렇게 형성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우방이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린 건 각국에서 이제 자기 나라 안에 공장을 짓고 그렇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네, 이제 그거는, 네, 그렇죠.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그렇게 하고 싶겠죠. 네. 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사실은 그게 만만치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미국에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서 미국이 IRA법을 들고 와서 보조금을 줄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거를 무시는 못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 공장을 짓는 거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있지만 사실 미국에 갔을 때, 뭐, 오라 그러면서 또 뭐 되게 태클을 많이 거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뭐 가이드라인 이렇게 제시하면서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사실은 뭐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그게. 그렇게 보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거기서 뭔가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넘볼 수 없는 기술력 이제 이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또 아주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 이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제 사람들을 빼갑니다. 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아직 공론화는 안 됐지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인력들이 미국에서 많이 스카우트를 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좀 기술을 물론 이제 중국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중국은 잘 안 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 갈 때 굉장히 연봉이 올라가죠. 네, 뭐 2배 반 이렇게 올라가면 또 안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뭐 그런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께서 과거 인터뷰에서 반도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기업을 이제 크게 4가지로 좀 나눠보면 설계만 하는 팹리스, 그리고 설계 도면을 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또 반도체 성능 테스트하는 오사트라고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는 IDM이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뭐 다 잘하면 좋겠죠. 다 잘하면 좋은데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인력이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되게 중요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이제 좀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반도체 업체 순위 뭐 이런 거를 할 때 보면은 최종 제품 기준으로 보통 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 1등은 삼성, 2등은 인텔, 3등은 하이닉스, 4등은 마이크론 이렇게 잡히고 있죠.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셨지만 파운드리 안 들어갑니다. TSMC는 랭킹에 빠집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반도체 회사가 아니죠. 반도체 회사가 아닌데 반도체 회사 제일 중요한 회사죠. 네. 지금 TSMC의 최대 고객이 팹리스라고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애플은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팹리스가 아니에요. 랭킹이 안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제품을 안 파니까. 만들어서 자기네가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랭킹이 안 잡혀요. 그런데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순위에 안 들어가는 중요한 회사가 애플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삼성도 파운드리를 해야 된다, 뭐 되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뭐 그거 다 떠나가지고 그냥 딱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삼성이 다른 것보다는 애플을 다시 고객으로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가능할까요? 어렵죠. TSMC와 이미 많은 주문을 TSMC에 주고 있는데 쉽지 않죠. 쉽지 네. 않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 뭐 우리가
뭐 경계원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파운드리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파운드리 잘해야 되는데 그거 다 떠나가지고 쉽지 않은데 네. 애플을 잡아라. 이게 애플을 되게 잡아야 된다.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나간 소식이긴 하지만 그 애플, AMD, 엔비디아, 애플, AMD, 엔비디아 등이 TSMC의 AI 반도체를 연초에 긴급하게 막 주문해가지고 4월에 출고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주문할 수 있는 고객 가운데서 최대 고객인 애플을 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 반도체 업계가 가야 할 길이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짧게 말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가 언제쯤 발생할 것인가? 하반기 반도체주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 전에 SK나 마이크론은 이미 감산을 좀 세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그 재고의 이슈가 좀 있다고 본다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작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가 뭐 주도주가 될 가능성을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다. 하반기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감산의 효과로 디램 현물 가격의 변곡점이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망들에 따라서 충분히 반도체가 하반기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이 변곡점이 언제 발생하는지는 하반기 내인데 과연 언제쯤일지, 3분기 초일지, 혹은 뭐 4분기가 될지 계속 또 논의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